영국 소설가 헐버트 조지 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우리를 끝내게 될 것이다. 뭔가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그 헐버트 조지 웰스는 우주전쟁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The War of the World, 우주전쟁으로 이렇게 웰스가 적었는데요. 이 도연신 작가의 이 바이러스 전쟁 앞부분에 이 웰스의 이야기가 딱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웰스의 우주전쟁에서는요, 지구보다 아주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략하게 되죠. 지구에 있는 온갖 최첨단 무기들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하지만 화성인들의 무기와 그 방어 체계를 당해낼 수 없고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영화 이 마지막에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생기는데 지구에 사는 이 미생물 때문에 이 우주의 화성인들이 괴멸을 하게 되죠. 면역력이 없어서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서 우리는 지구인들은 지구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고 그런 공상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 소설을 적었고요. 이걸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톰 크루즈 이렇게 주연을 해서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책에서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페르시아 군과 맞섰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군이 528만 3,200명을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급 부대까지 다 합쳐서 한 30만 정도의 엄청난 대부대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크셀크세르죠. 크셀크세르의 페르시아 대군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는 다리우스였는데 그 아버지의 그 이루지 못한 이 그리스 정복을 하겠다고 이제 아들 크셀크세르가 굉장히 다짐을 하죠. 영화 300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 배경 포스터인데요. 그게 이제 그 대전을 실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전을 다루는 데도 있고 육지전을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페르시아 대군이 헬레스폰토스 해협 다리를 딱 건너오는데요. 한 주민이 그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죠. 제우스 시리어 그리스를 멸망시킬 작정이라면 어찌하여 페르시아인의 모습을 하고 이름도 크셀크셀이라고 바꾸신 채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을 이끌고 오셨습니까? 이 엄청난 대군 앞에서 그런 신적인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기 옆에 보면 접시에 그려진 부조가 있죠. 옷을 잘 갖춰 입은 이 페르시아 대군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그리스의 아테네 군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패합니다. 아테네 이 군사 300여 보면 알겠지만 스파르타의 이런 군인들이요, 그리스 군인들이 좁은 지역을 탁 지키면서 결사항전해가지고요 다 막아낸 장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의 군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전군 제가 있을 때는 60만 대군 이렇게 했는데 육군이 지금 현재 49만 정도 되고요. 해군 해병대 공군 이렇게 다 합치니까 약 53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군인의 몇 배입니까? 10배죠, 10배. 530만의 그 대군이,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에 굴복하고 마는 거죠. 4만 명만 겨우 쫓겨나갔다. 겨우 목숨만 살리려 달려나갔다는 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 연합군과 아테네 군인들이 용맹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테네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아테네가 30년 동안 그 황금기를 가졌는데 이 페리클레스라는 영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페리클레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장티푸스로 국력이 쇠하고요. 스파르타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한 동맹과 그리스를 중심한 동맹군이 싸우게 되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이었어요. 그 아테네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좁은 아테네의 성 안으로 다 이제 유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위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그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장티푸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은 지도자도 잃고 인군의 4분의 1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아테네는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고도 장티푸스 때문에 전성기를 마감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철학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노래신 작가는 바이러스 전쟁이라는 입장에서 이 철학의 태동, 우리 이야기하면 이제 보니 소크라테스를 빼놓을 수 없죠. 너 자신을 알라. 델포이 신전에 있던 그 말이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지의 질을 말했던 소크라테스. 이 아테네가 한참 힘있고 잘 나갈 때는 뭐 특별히 사람들이 질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끝없는 추구를 하고 직진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 때는 생각하고 회의하게 됩니다. 이제 이전에 낙관론을 벗어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회의하면서 이 철학의 어떤 질문,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자신에게 대해서 정말 제대로 질문해 봤는가? 겸손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또 시대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게 펠리클레스의 부조고요.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소크라테스에게는 악처가 있었다고 하죠. 악처도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남편을 엄청 괴롭혔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인생의 많은 회의와 이 철학들을 만들어내는 크산티페라는 유명한 악처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어떻게 이렇게 장티푸스에서 멸망하게 됐는지 자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 그림의 주인공을 아시겠습니까?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제국을 만들었던 33살의 나이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땅을 다 이렇게 인도까지 다 이렇게 흑해에 있는 바다에 있는 데까지도 다 갔다고 하죠. 33살에 야, 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더 없는가 이러면서 통곡함이 울었다고 할 정도로 알렉산더는 대제왕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만일 알렉산더가 말라리아에 죽지 않고 여전히 더 건강하고 강하였다면 아프리카까지도 다 이렇게 섬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와 인도에 이르는 그 대제국의 황제로 이렇게 큰 제국이 생겼지 않았을까? 근데 알렉산더가 너무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밑에 있는 휘하의 장군 4명이 각 알렉산드리아라고 붙여진,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걸 4개로 다 쪼갭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분열되고 이 제국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우리가 이 가상을 해보는 거죠. 알렉산더가 말라리아에 걸려 죽지 않았다면 세계 역사의 반은 달라졌을 것이다. 여러분 그 나비 효과라고 혹시 들어봤죠? 이 그림에도 나오는데 베이징에서 중국 북경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그 연쇄 효과가 확장되어서 미국 태평양 건너의 이 유역에서는 태풍이 불 수 있다.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한 청년이 자기의 인생의 작은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신도 달라지고 자신의 주변 관계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하나의 작은 사건이 큰 변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를 막아낸 것은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이 바이러스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말라리아가 제국주의를 이렇게 막아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보이시죠? 엄청나게 큰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1800년대 초반에 이 유럽인들이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해안 지역으로만 식민지가 건설이 되고요.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 내륙에는 굉장히 무더운 적도가 지나니까 무더운 무더위에다가 습기가 엄청나고요. 그 속에서 이 모기를 숙주로 하는 모기 있죠. 이 말라리아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유럽인들은 아까 뭐 알렉산더도 그 대왕도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는데 유럽인들은 말라리아에 걸리면 거의 맥을 못 주고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와 관련된 약이 어떤 발명되기 전까지 또 그것이 어떤 임상 실험이 되고 또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제국주의가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빨리 이렇게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 친구 한 명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내면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기가 말라리아에 걸린지 모른대요.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뭘 예방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 면역력이 말라리아를 이겨내면 살아남고 못 이겨내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말로는 내 인생의 변곡점은 말라리아를 걸리기 전과 극복하고 난 이후로 나뉜다 할 정도로 한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 보이십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대사원인데요. 무슬림들이 지금 와서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에서 순례를 하는 그런 장면을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의 교리 중에는 꼭 성지를 순례를 해야 자기들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방문을 하게 돼 있대요. 근데 이슬람 대제국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보면, 물론 뭐 다양한 관점에서 정치 역사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군사적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작가의 도인신 작가 입장에서는 바이러스라는 거죠. 왜 당시에 그 패스트가 서구 유럽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은 로마였고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는 시기였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두 제국이 이렇게 열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패스트가 쓸고 가면서 이 제국의 안위가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 공백 사이로 그 둘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초강대국인 이슬람이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슬람 그 아랍인들은 그 소수 부족 민족들이고요,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고 낙타 기르고 그냥 주위 강대국에 이렇게 휩쓸려 살고 있다가 반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100년도 안 돼서 세계를 제패하는 초강대국이 이슬람권이 엄청 확장이 됩니다. 예, 그런 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옮기는 거는 이 G, 베스트, G에 의해서 이 벼룩이 이제 이걸 바이러스를 가지고 G에 옮겨요. 그럼 G가 이제 바이러스 감염되고 G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베스트가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았는가? 이 그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베스트에 대한 이 형사병에 대한 사람들의 그 지식이나 상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군인들과는 싸울 수도 있고 보이는 어떤 것과 싸울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세계의 이 바이러스죠. 그래서 지금 공기 중에 냄새를 통해서 흑사병이 옮는다고 이 사람들 믿었던 거죠. 그래서 새의 부리를 닮은 우리 같은 그냥 마스크인데 새의 부리의 모양을 해가지고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이제 가면서 1656년에 흑사병이 창궐할 때 유럽의 의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이 의사의 모습이 더 이렇게 죽음의 사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승사자 같은 모습으로 그려질 정도네요. 왜 흑사병이라 하였나 보면 사람이 병에 걸리는데 검은 점이 생기고 붉게 또 반점이 되었다가 사나흘 안에 죽습니다. 시체가 죽을 때에 피부가 다 검게 보여요. 검게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흑사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나 이런 게 우리가처럼 이렇게 잘 발달되지 않았고 상식들이 아주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양이가 흑사병을 퍼뜨린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죽였어요. 근데 아까 봤지만 흑사병을 옮기는 것은 쥐였거든. 패스트의 쥐입니다.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이 고양이를 없앴으니 더 자기들이 잘한다고 한 게 더 전염병이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인들이 사람들 모이는데 가면 전염이 잘 되고 퍼져갔기 때문에요. 공중 목욕탕이나 이런 데 잘 안 가고 이제 목욕을 잘 못했다고 해요. 16세기에서 18세기에 흑사병 창궐리에서 유럽에서는 이 목욕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위생의 개념도 있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가 유럽에서 굉장히 발전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흑사병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향수병을 개발하게 되는 향수를 개발하게 된 그림이 있었네요. 다음입니다. 이것도 참 이 시대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요. 14세기는 유럽은 중세 카톨릭이 1000년 정도를 지배하는 사회였거든요. 313년 그죠? 우리 알고 있듯이 기독교 공인이 이제 되고 나중에는 기독교 국교화가 이루어지게 돼. 콘스탄틴 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국교화가 일어나면서 중세는 거의 기독교 왕국이었다. 당시 이제 카톨릭 왕국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질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질병 앞에서 수도사들 중에는요, 이게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중세인들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뭐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기를 또 자성하는 태도도 있었던 것 같은 게 우리의 삶이 혹은 내 자신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생각하고 채찍을 때리면서 채찍 고행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 고위 성직자들까지도 다 전염되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민중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이 신이 내린 징벌, 고위 성직자들마저도 이 질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중세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대해서 신의 벌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성경으로부터 떨어져서 아주 이렇게 기득권화되고 이 카노사의 권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왕의 권력 이상으로 이 교황의 권력이 올라가고 그 밑에 추기경이나 이제 여러 각 영주들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땅을
소유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이제 부패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종교에 원래 가지고 있던 청빈과 이렇게 검소함의 정신들이 많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수도운동도 일어나고도 했었는데 이제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의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잘못됐다 이거지.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주 반박문을 다 끌고 이 부패한 중세 사회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이게 호응하고 같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패스트로 인한 그 사회의 상황들이 질문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의 신앙이 바른 것인가,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었는데 일반 민중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루터는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준 거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게 지성을 깨게 만드는 거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그 시대에 종교 개혁의 큰 일들이 저빙글리, 존 칼빈, 뭐 이렇게 루터, 그 외에도 뭐 많은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14세기 중엽에서 시작되었다가 1770년에 이 흑사병은요 모스크바에서 마지막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엄청난 대비극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종교개혁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다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러시아가 지금 한참 그거 할 때 번성했을 때에 차지했던 러시안 엠파이어. 이 러시아 군주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러시아는 로마와 동로마에 이은 세 번째 로마다. 이렇게 제국으로 자기들을 지칭했고요. 파죽지세로 시베리아를 막 정복해 나가는 그 동토의 땅을 정복해 나갈 때였습니다. 이 속도가 엄청났는데요. 13세기에 우리 몽골 알잖아요. 중국에도 원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몽고 관장이 있지 않습니까? 몽고의 어떤 엄청난 대제국의 어떤 상황이 유라시아를 다 정복하고 갔는데요. 그것처럼 이 러시아가 파죽지세로 이렇게 동토의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은 1, 2세기 만에 토착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무너져요. 원나라도 중국에서 오래 가지 못하죠. 다 무너지게 되는데 이 러시아는 4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시베리아를 정복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큰 정복의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피소드들이 다 나옵니다. 이 책에서 모든 걸 다 말하진 않죠.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베리아의 원주민들이 왜 러시아 사람들에게 빨리 정복이 됐는가? 물론 이제 신식 무기들이 있었겠죠. 총포와 같은 게 있고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시베리아 원주민들은 외부와 거의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격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전염병이 오잖아요.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유럽의 이 사람들은 아까 모스크바에서 패스트가 마지막 흑사병이 이제 전세 감축했다는 그만큼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전염두, 티푸스, 매독 등 각종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거 군인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시베리아에 다 뿌린 거예요. 그래갖고 원주민들에게 전염이 되었다. 이 면역이 약한 원주민들이 외부와의 접촉이 없던 상황에서 정복민들의 바이러스에 쉽게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 축치족이라고 아주 도전적이고 이렇게 대단한 전사들이었어요. 소수민족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중국, 러시아 유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2명의 축치족이 있으면 중국을 상대로 대담무쌍히 선전포고를 한다. 이렇게 용맹했던 축치족을 러시아 사람들 말겠죠. 우리가 접수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접수하고 된 이유는 뭐 의외로 이 바이러스, 바이러스였다는 그런 이야기. 그럼 아즈텍과 잉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엄청난 대제국과 역사와 유서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잉카의 비밀도시 마추픽추가 되는데 이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선발대를 보내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는 대문명을 이루고 있었고 근데 이 총포를 들고 오고 칼을 들고 오고 이렇게 말을 타고 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 대제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남겼어요. 원주민들이 너무 쉽게 죽어나갔다는 거죠. 스페인 사람들의 모습과 냄새가 원주민들의 영혼을 배려하는 것 같았다. 신대륙 원주민들은 가축을 키우지 않았대요. 신대륙이라는 말도 이거는 이제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신대륙이지 사실은 오랫동안 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는 그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 있었고요. 가축을 키우지 않는 저희 잉카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가축에서 콜레라나 페스트
천년두에 전염될 일이 없었죠. 그럼 면역이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은 이미 한번 휩쓸고 갔잖아요. 전염병 상태로 이 위생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겪고 와가지고 스페인들의 모습과 냄새 때문에 원주민들이 다 이렇게 죽어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유명한 이 그림인데요. 1522년에 스페인의 군대가 아즈텍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공격한 장면. 이거는 여기 완전 요새고 해자를 둘러가지고요. 아주 계획된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모든 성대한 어떤 그 자기들만의 종교 의식과 고유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아즈텍 수도예요. 근데 아즈텍 인구가 거의 절반이 빈대가 타듯이 몰살당했다. 예. 총과 말과 금속 무기가 있었지만 물론 이제 그들은 말을 처음 본 거예요. 말이 무슨 괴물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도 이제 죽는 걸 보잖아요. 금속 무기도 처음 봅니다. 총을 탁 하면 이제 천둥 소리가 나는 줄 알고. 근데 그런 문명의 이기보다는요. 전염병 때문에 절반이 죽어나갔다고 스페인 가톨릭 수도사가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북미,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에게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게 폰티악이라는 영국의 군인들에게 영국군에 맞선 폰티악 추장입니다. 영국군이 이제 원주민 오타와 쪽에게 이 사람들이 결사항전하니까 전쟁이 후가 뭐였는가 하면 약간 기만술이고 약간 좀 사기치는 거죠. 천연두가 묻어있는 환자의 그 분비물과 체액이 묻은 담요를 보내는 거예요. 선물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몸에 닿으면 천연두에 또한 걸릴 수 똑같이 죽어간다. 그걸 선물이라고 해서 보낸 게 기만전술. 야, 정말 나는 유럽의 이 정복 방식이 굉장히 신사적이지 못했고 정정당당한 게 아니었다. 선물을 보냈는데 이 무지한 이 폰티악 추장과 그 원주민들은 천연두에 걸려서 병력이 있으니까 죽게 된다. 그래서 이 18세기 이 세균전을 폰티악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왜 공부하나요? 토인비. 토인비 아십니까? 토인비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역사였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 우리 역사다. 사실 개인의 삶도 그렇죠. 사람들이 뭐 굳이 뭔가 고민하거나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문명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드워드 카라는 유명한 이 역사학자는요, 역사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 사이를 끊임없이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그 사실들이 지금의 현재와 공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또 바꾸고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요, 뭔가를 해야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잘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나라의 이렇게 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에 보면 괴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 여름에 우박이 내리고 뭐 겨울이 따뜻해지고 온갖 기후 현상들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괴질이 돌게 돼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콜레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고픔을 당하고요. 그래서 곳곳마다 밀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밀란의 시대. 그래서 경신대기근이라고 있어요. 이것의 원인도 기후재앙과 함께 올라왔던 괴질, 골부하게 되고요.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지금 변형 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강력한 4단계 조치가 있고, 거리두기를 상당히 하고, 백신으로 퍼센테이지가 1차 백신이 70% 이 상태였다고. 하지만 역대 최고 지금 하루 확진자 2,400명 정도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바이러스와 인간이 어떻게 전쟁을 벌여왔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지금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나.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배운다. 다음, 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꾼 바이러스 전쟁.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야 된다는 또 그런 계속되는 이제 요구가 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일반 신종 플루가 나왔지만 이제 신종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곁에 함께 있고 또 백신이 타미플루가 그때 이제 백신으로 나왔듯이 어쩌면 위드 코로나의 상황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군대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이기도 하다. 이 바이러스 전쟁에서 여러분 새롭게 뭔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좀 생각하게 되는 게 뭐가 있나요? 하여튼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병원장이신데 사람들이 거리두기 잘하고 방역이란 큰 우산이 펴졌잖아요. 계속 손소독하고
마스크 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계절 독감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만 잘 씻고 마스크만 잘하고 개인 위생만 잘 지키고 이렇게 해도 다른 질병이 잘 전파가 되지 않더라고요. 참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있죠. AI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배달 문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요. 사업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급속하게 좀 바뀌고 있다. 어떤 우리 학생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자기 개발의 시간이 많아졌다. 학교를 안 가고 다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영상 강의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영상을 보고 강의를 하든지 하니까 그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의 소중함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하여튼 코로나 덕분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글 적으실 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런 거 힘들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코로나 덕분에 이런 유익도 있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고요. 우리 시대적 차원에서도 한국 사회가 이제 K방역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것 때문에 국가적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일본 혹은 서부의 유럽들이 의외로 이 대처하는데 좀 미흡하고 확산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PCR 검사 이런 간편한 검사 또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안전된 검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K방역의 국가가 되고 국가적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도 됐다고도 하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는 음량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또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도전에 대해서 내가 좀 응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혹은 또 코로나 덕분에 나에게 이렇게 생겨진 새로운 기회나 어떤 새로운 깨달음들을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는 거는요. 이 바이러스 전쟁에서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19가 왜 생겼습니까? 박쥐 서식지잖아요. 박쥐는 동부에 살고 어두운 곳에 깊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일단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이 박쥐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야생 동물들의 그 서식지까지 침범해가지고 인간의 탐욕이 그곳까지 해서 박쥐 바이러스 붙어 있던 게 우리에게 가지고 오게 되었다. 예전에 메르스는 사막에 났다. 그렇게 전년돼서 온 거잖아요. 코로나19가 혹시 끝난다 해도요. 우리는 코로나 21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22, 23. 우리 생각해야 돼요. 지구 온난화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최근 100년 사이에 이전에 온난화 수준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던 지금 막 이렇게 상승 곡선을 막 걷고 있고요.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탄소 연료로 인해 휘발유나 우리 연료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잠자던 바이러스들이 잠을 깬다는 겁니다. 영구 동토층이라 불리는 빙하 속에 숨어있던 빙하 속에서도 살아남는 게 바이러스였어요. 2016년에 러시아 시베리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였어요. 12세 목동이 죽었는데 그걸 보니까 탄저균이었다고. 탄저균이 발견된 지역에서 이미 술록 2,300여 마리가 죽었고요. 주민 8명도 탄저균에 감염이 됐다. 이게 이제 2020년에 YTN 사이언스에 된 뉴스인데 그 지역의 온도가 이 추워야 될 땅이 이제 이례적으로 35도까지 올라가는 고온 현상 때문에 빙하가 내리면서 빙하 속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와 인간이 접촉을 하게 되고 술록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데요. 앞으로 더 생각지 못할 그런 세균들이 언제든지 위협해질 수 있다.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구 온난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죠. 예. 요즘 갈수록 여름이면 여름에 그 폭우가 한쪽에는 쏟아지고 뉴욕에 이번에 엄청난 대폭우가 그렇게 몰고 왔잖아요. 한쪽에서는 막 가물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고 미국 바에도 동부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가물어서 막 산불이 이제 그냥 뭐 자주 일어나고요. 산불 소식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만큼 가물었다. 한쪽과 한쪽이 서로 이렇게 극대극의 상황이 이게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그리고 인간의 그 탄소 배출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가 이런 좀 거시적인 질문들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예, 6도의 멸종, 집사부일체에서 만약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바이러스가 장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제 힘들어지는지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